우리 같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네, 시작할게요. 자, 오늘 배울 것들 마이크 쓰지 말까요? 어떻게? 아닙니까? 목소리 별로 마이크 쓰면 좀 낫나? 그럼 좀 조용히 얘기하려나? 네. 자, 오늘 배울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먼저 첫 번째 양적 연구, 두 번째 질적 연구, 세 번째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용어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라는 것은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양적 연구 얘기를 좀 해보죠. 양적 연구를 알아가기 전에 우리는 사회학의 역사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회학의 아버지 하면 꽁트예요. 꽁트가 살던 시절은요, 과학적 실증주의가 유행하던 시대예요. 뉴턴이 사과가 쿵 하고 떨어지니까 중력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사회적 현상과 개인적 행위를 연구하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했고, 그것을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의 원래 이름은 사회물리학이었어요. 과학과 동일하게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꽁트는 사회물리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빡쳤어요. 그래서 내 것만 할 거야? 사회학이라는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양적 연구도 그때 탄생을 한 거예요. 양적 연구를 다른 말로 하면 실증적 연구라고 합니다. 실증적 연구라고 하고요. 얘네들은요, 상관관계 연구나 또는 인과관계 연구, 원인과 결과인 인과관계의 연구, 그 다음에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양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적 연구는요, 예전에 이런 말로써도 설명이 됐어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다라고 해서 현상을 설명한다라는 선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양적 연구를 이제 배울 건데, 저는 먼저 전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본 입장은 어떤지를 가지고 한번 양적 연구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전제를 한번 볼까요? 양적 연구의 전제는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사회학이 탄생하던 시기에 사회학자들은 어떤 걸 하고 싶어 했다고요? 자연과학처럼 법칙 발견이나 일반화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양적 연구는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 같아야 한다. 방법론에 있어서 한 가지 원리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론적 이론론을 하는 이유는 사회 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
동일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다를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연현상의 특성은 뭘까요?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현상들만 이런 것들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실로서만 연구를 해요. 하지만 이 사회문화현상이라는 놈은 가치 함축적인 놈이에요. 가치 함축적이라는 것은 사실과 가치가 공존하는 것들을 가치 함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실과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실 그리고 가치. 자, 사실이라는 말은 이다, 아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마다 모든 기준이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건 분필이에요. 이 분필을 먹는 거라고 하면 미친놈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누구나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로는 참진, 거짓, 위라고 해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문제들을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 문제는요, 옳고 그름, 그리고 중요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은 가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 친구, 지금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왜요?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점수가 곧 내 점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고백한 거야, 나. 짝사랑 해볼게. 이렇듯 가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것들을 가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은 사실과 가치가 공존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나 자연현상은 사실로서만 연구한대요. 그럼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 같다라는 말은 사회문화 현상에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과 가치를 분리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가치 함축적인 사회문화 현상에서 사실로서만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서 연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양적 연구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입장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사회 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연현상을 측정을 할 때는 수치화시켜서 통계 분석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량화, 수치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저는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서 개조작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개많이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꼰대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개조작이 뭐라고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개념 정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개념 정의라는 것은 어떤 것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개념 정의, define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신진사대부 아세요? 신진사대부. 한국사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아까 대답했으니까 신진사대부. 고려. 조선을 만든 사람 맞아요. 잘했네요. 근데 제가 개념의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적 시대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고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를 비판했던 지방 중소 호족들의 자제로서 조선을 개창한 세력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짠. 네. 별로 감동도 안 하네. 열심히 외웠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개념의 정의고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이런 겁니다. 개조작. 얘는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야. 측정 불가능한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을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행복에 대한 것들을 5점 척도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5점 척도로 만들어 보면 1점은 불행, 5점은 행복. 몇 점일까요? 3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생활과 윤리 손 들어봐. 그럼 알아듣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중 중용의 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3점을 선택하면요. 이상하죠? 3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리서치 업체에서는 4점이나 10점 척도를 사용을 해서 행복한지 불행한지 물어봅니다. 그럼 4점으로 해볼까요? 몇 점이에요? 2점. 4점? 3점. 2점. 3점. 우리 2점, 1점 이런 친구들이 자꾸 옥상에 올라가고 물 가까이 가면 한번 안아줘요? 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수치화시켜서 유인너스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행복한지 불행한지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적에 뭐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한 명한테 더 물어보면 뭐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통계 분석해 나가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선배의 발목들을 잡았어요. 뭐냐면 개조작이 이루어지는 파트가 어디냐면 가설, 검증 단계 이후에 나타나게 돼요. 가설이라는 거 이따가 배우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도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통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규칙성은 느슨한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과관계와 인과 법칙은 다른 겁니다. 인과관계는 예외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과 법칙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연현상보다 사회문화 현상이 훨씬 더 예외가 많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제가 그냥 때렸어요. 그러면 왜 때려요? 그러면 때렸어요. 왜 때려요? 그러겠죠. 근데 어떤 놈은 내가
때렸는데 아이 좋아. 이런 미친놈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처럼 사회문화 현상은 예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느슨한 인과관계라고 규칙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규칙성 덕분에 우리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화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일반화는 여러분들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을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떠한 작은 사실로서 큰 사실을 판단해 내는 거죠. 근데 사회문화에서는 이 일반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생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생 가능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생 가능성이라는 말 한번 살펴보면 이 양적 연구에서는 항상 조사 대상 전체인 모집단이 존재하고 그 모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인 표본 집단을 추출을 해서 가설이라는 것을 검증하고 그 가설을 검증한 뒤에 이제 모집단에 적용하여 모집단에 재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를 선지해서 재생 가능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연구 과정을 볼 거예요. 연구 과정을 볼 건데, 자, 연구 과정에서 주로 양적 연구는 연역법을 주로 사용. 제가 어디다 빨간색으로 썼어요? 주로 했었죠. 연역법의 빨간색이 아니라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 주로라는 말은 뭐야? 연역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도 사용하는 거야? 귀납법도 사용을 한대요. 그럼 연역법, 귀납법에 대한 얘기들 국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연역이라는 것은요. 일단 가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큰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이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연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들을 연역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죽는 3단 논법 들어본 적 있죠? 저는 가설을 정정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들로 세워볼게요. 사람은 죽는다. 정정은 사람이다. 정정은 죽는다. 가설을 검증해낸 거죠. 우리 사회문화에선 양적 연구에만 가설이 있어요. 알겠어요? 양적 연구에만 가설이 있어. 그런데 이 양적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연역으로만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으로도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귀납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위너스에서 누구 수업 들어요? 나 말고? 여자 선생님이죠. 남자 선생님은요? 심창민 선생님 잘생겼다. 또 김동환 선생님 잘생겼다. 또 한 명만 더 해줘. 방동진 선생님 잘생겼다. 정정 잘생겼다. 표정 관리해. 표정 관리해라. 자, 귀납이라는 것은 조그만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야. 유이너스의 남자 선생님들은 잘생겼다. 그런데 귀납법의 문제도 알겠죠?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결론에도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일까? 눈 안 마주치네. 네, 어쨌든 귀납과 연역이라는 것들이 연역이 사용이 되지만 이 연구 방법에서 연구 과정에서 귀납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라고 문제가 나와. 귀납적 과정이다. 연역적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고 나오는데 옛날에 이 문제가 2014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지금 한 30살쯤 됐겠네.
다 후두두두두둑. 왜? 걔네들은 맨날 양적 연구는 연역이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적 연구에 귀납도 등장을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자, 연역적 과정은 가설 검증 단계가 있어. 그런데 귀납적 과정은 가설 검증 단계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귀납적 과정이 이런 양적 연구에서 나올 때는 이런 말을 사용해. 더불어 또는 종합적으로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예시가 있었어. 우리 AI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행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가설을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본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이 차를 탈 거냐 그랬더니 안 탄다. 자율주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안 탄다고 얘기를 해. 아직까지는 도입하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도입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가설을 검증한 다음에 나온 게 아니라 더불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더불어 가설 검증과 더불어서 다른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세운 가설을 검증하진 않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귀납적 과정이라고 해. 그리고 갑을 병의 연구가 있어. 갑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을 도출했어. 을도 마찬가지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을 도출했어. 병은 갑과 을의 연구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했어. 가설 세웠어, 안 세웠어? 안 세웠어. 그랬을 때 귀납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학의 수레바퀴라고 해갖고 자료 수집 이전 과정은 연역이고 자료 수집 이후에는 귀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요런 것들로 찾아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볼게요. 먼저 연구 주제 선정. 그리고 두 번째로 선행 연구 분석. 연구 분석. 그리고 가설을 설정을 해요. 가설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잠정적 결론. 일단은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거야. 이것이 맞다. 그러면 가설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맞지 않다. 그러면 가설이 기각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자, 그리고 나서 연구 설계를 합니다. 저 이쪽 지워도 돼요? 여기 다 썼어요. 이쪽? 이거. 여긴 지울게요.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조사 대상이나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지역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자료 수집 방법에 우리 5가지가 있어요.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면접법, 참여관찰법이 있어요.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조작.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및 찍기 편리하게 알려줄게요.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분석이라는 단어는 양적 연구에서 평가원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해석이라는 말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따가 질적 연구에서는 제가 해석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일반화를 하게 돼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 이런 것도 낼 수 있어. 제안하는 말이라는 뜻이야. 제안하는 말. 이 제안하는 말이라는 게 뭐냐면 연구를 했어. 그런데 앞으로 어떤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나 또는 어떠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걸 쓰는 이유는 평가원에서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아. 이 두 단계만 물어봐. 어떤 걸 물어보냐면 1번과 3번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자의 가치 개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요즘 트렌디해.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단계를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요 단계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 단계가 중립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뭘 연구할 건가?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논문 볼 건지 그리고 어떠한 가설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개조작은 항상 가설에다가 하는 거야. 가설에다가 연구 주제에다 하는 게 아니라 가설에다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연구 설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치가 개입되게 되면 연구는 객관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세운 가설이 그대로 수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자료를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수집해. 다른 건 버려. 선별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면 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의 가치 중립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번째로 장점을 한번 봅시다. 얘네들의 장점은 이런 걸 거야. 얘와 비교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장점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얘가 더 낫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니까. 자, 얘네 장점은 정확하고 정밀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얘네는 법칙 발견이나 일반화가 용이해요. 법칙 발견이나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 얘네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도, 동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동기 파악이 어렵다. 자, 아까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행복한 게 2점이고 행복한 게 3점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행복을 측정 가능할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친구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 그래서 행복함을 느꼈어. 그래서 행복의 점수가 올라갔어. 근데 이 친구는 항상 행복하다가 급식이 맛이 없었어. 그래서 불행해졌어. 그래서 2점을 줬대. 항상 이런 것들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이죠.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의 행복의 수준이 이만큼인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만큼인데, 이 친구는 행복한 수준이 이만큼이야.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근데 그걸 점수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측정 계량화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지. 무의미한 거잖아. 또 질적 연구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주제는 연구하기 어렵다. 이게 양적 연구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질적 연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기 조금 하는 동안 무슨 얘기 할까? 다 했어요, 필기? 응? 필기 다 했으면 지울게요. 지우고 또 가봅시다. 졸린데 딴 얘기 좀 하지. 잠 좀 자면서 좀 쉬게. 딴 얘기 좀 하지. 그냥 가네요. 무슨 얘기 해줘요, 오늘? 저번 주에 뭐 해줬어요? 한라산? 아니야? 지금 세 번째 시간이잖아. 그럼 대한항공 했을 거고, 비행기에서 전 여친 만난 썰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한라산에서 전 여친이랑 헤어진 썰을, 그럼 뭐 했어? 저번 주에 안 하고 그냥 쭉 했어? 근데 뭐? 그거는 수업 내용 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랬구나. 그래. 근데 좀 잠이 깼잖아. 사담하니까 잠이 깼잖아. 시작해볼까? 아니야? 전 여친 만난 썰 해? 아니야? 뭐 해줘? 빨리 얘기해. 어? 뭐? CC 쪽팔린데. 좀 쪽팔린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때 OT를 안 갔어요. OT를 안 갔다고 그랬잖아. 친구들이랑 얘기사회화를 따로 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대학에 딱 갔는데 아무도 모르겠는 거야. 지네들끼리 얘기하고 나는 아싸야. 그것도 좋았지만. 어쨌든 신입생 환영회에 딱 갔더니 그 전에 내가 정보를 파악했어. 또 얘기사회화를 한 거지.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동기사랑 나라사랑 게임을 한대. 동기사랑 나라사랑 게임이 뭐냐면 우리 동기들이 쭉 서. 그리고 냉면 사발에 소주를 부어. 우리나라 냉면 사발은 정말 과학적이야. 소주가 딱 2병 들어가. 딱 2병이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 다 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엄청 멍청한 짓을 했어. 이쪽 끝에 쓰면 시작하니까 끝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멍충이지. 끝에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멍충이가 여기다 썼어. 그러면 나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보통 한국 사람은 이쪽부터 시작하잖아. 저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머리가 노란색이었거든. 내가 95학번인데 96년도에 그 아이돌의 시조새 H.O.T의 문희준 씨가 머리 노랗게 하고 와서 가요톱텐에 머리 노랗게 하고 나와서 6개월간 방송 정지를 먹었던 시대야. 근데 내가 머리가 노랬어. 그 다음에 웃지 마라. 멜빵 바지 입고 있었다. 왜? 안 해.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잖아, 나를.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고. 우리 때 유행했다고, 그게. 그래서 여기 딱 썼어. 근데 내가 T니까 저쪽부터 했나 봐. 왔는데 동기 새끼들이 동기가 아니야. 절반이 남았어. 야, 45명이 왔거든? 근데 나한테 절반이 왔다고. 이게 동기가 맞아? 이 부어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셨지. 알딸딸 하더라. 그때는 소주가 25도였어. 지금은 14도인가 15도인가 그러지 않아? 잘 모르겠다. 알딸딸한데 우리 과에 너무 이쁜 애가 있는 거야. 근데 선배들이 거기 쫙 5명이 둘러 앉아갖고 걔랑 얘기하는 거야. 남자 선배가 5명.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데 하고 일어났어. 선배님들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끄럽지? 니네 나 대신 부끄러워할걸? 내가 저 새끼 수업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걸? 야 빨리 말하고 앉아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배님들 제가 찍었습니다. 봐 부끄럽지? 그랬더니 장래가 조용해졌어.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선배가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갔어. 그 친구 옆에 앉으래. 그래서 앉았어. 그러더니 선배가 야 너는 어떻게 처음 봤는데 좋다고 하냐? 그러길래 내가 그랬지. 선배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새끼 봐라. 한 잔 마셔. 그러더니 이 선배가 한 잔 따라주면서 짠 하더라. 근데 그 옆에 선배가 또 한 잔 따라주면서 짠 하더라. 5명이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친구한테도 내가 찍었다는 그 친구한테도 한 잔씩 이렇게 돌리더라고. 돌리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얘 시켜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네가 마셔. 동기사랑 나라 사랑. 그러면서 마셨어. 10잔 먹은 거지. 이제 생각이 잘 안 날라고 그래. 결국엔 필름이 끊겼어. 근데 끊기기 전에 내가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 미안하다. 주목받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기억이 안 나. 다음날 숙취도 가시지 않은 채 학교에 갔는데 우리 때는 수강의 신청을 OMR 카드에 했어. 인터넷이 없던 시대잖아. 그래서 OMR 카드로 했단 말이야. 근데 강의실이 잘못 배정돼 갖고 뒤에 다 써 있었어. 작은 게 배정이 돼서. 그래서 들어가는데 애들이 야 어제 걔 찍었다 걔야 야 이름 정정이래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자리 한 자리가 비어 있어. 근데 그 한 자리가 한 자리 옆에 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야. 저기 가서 도저히 못 앉겠어. 근데 색도 올려져 있었고.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정아 내가 나타났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우와 막 이러면서 그러길래 아우 씨 소름 돋아. 그 부끄러움 지금 느끼고 있어. 앉았어. 그리고 앉아갖고 어제 미안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괜찮아 내가 밥 살게 그랬더니 사? 그래서 오늘 사 점심때.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떡하려고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어제 찍었다며.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면 만나야겠지? 그랬더니 그래서 사귀게 됐어요. 근데 6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제가 딴짓을 한 게 아니라 걔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술 마시고 다니고 나이트 가고 나이트에 춤을 좋아했어. 춤을 좋아했다 그러면 또 추게 만들려고 우리 물어보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강의에 릴스에 내가 춤을 춰. 니네야 웃길 수 있지 내가 춤을 추면.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늙은이가 춤을 추고 있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더럽다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얘 대답해줘야 돼. 쟤 진짜 만들어. 지금 기세가 만들 기세야. 제발 더럽다고 얘기해줘. 더럽다고 해줘. 재밌다고 하지 마. 실적 연구해. 실적 연구. 자, 양적 연구가 연구 대상자의
가치, 동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적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질적 연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적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적 연구는 사례 연구를 하는 거야. 어떤 법칙이 아니라 어떤 사례가 왜 일어났는지 현상 이면의 상황 맥락까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 연구는 생애사 연구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생애사 우리 그거 알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그 영웅이라는 뮤지컬과 영화에서 안중근 의사의 생애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가 중에 안중근 의사는 생애사 연구가 참 잘 돼 있는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 기술, 지적, 연구.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사회의 풍습, 그 사회의 행위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문화기술지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현상을 기술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상을 기술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전제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의 전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이유들은 어떤 거냐면 사회문화 현상은 다시 이렇게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해. 여기서 이는 두 이자가 아니야. 다를 이자야.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돼. 사회문화 현상이 사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가치 함축적인 현상이잖아. 그런데 사실로서만 연구하면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도나 가치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가치 함축적인 사회문화 현상에서 가치를 빼고 연구를 할 수 있니? 모든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의도가 개입되었는데 그걸 빼고 연구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질적 연구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의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이 구성해내는 의미 또는 가치가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이 구성해내는 의미나 가치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측정하거나 또는 계량화하거나 또는
분석은 무의미한 거야. 가치나 의미가 개입되었는데 통계 분석이 말이 되냐? 그래서 인간이 구성해내는 상황 맥락 속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직관적 통찰이라는 걸 합니다. 직관적 통찰이라는 걸 해요. 여기서 직관적 통찰이라는 뜻은 뭐냐? 현상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 직관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상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직관적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관적 통찰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연구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황 속에서 파악해내는 거야. 경험적 자료를 파악해내는 거야. 쉽게 얘기해 줄게. 니네 오늘 사회문화 끝나고 집에 간다? 그러면 엄마가 픽업을 오거나 아빠가 픽업을 오거나 또는 집에 걸어서 이렇게 오늘 추우니까 픽업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픽업하는 순간 차에 딱 타면 어떻게? 의자 뒤로 착 제껴갖고 아유 힘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땡깡 부리고. 아니면 집에 가서 띠띠띠띠 띠리릭 하고 문 열고 엄마 너무 힘들어. 먹을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만약 엄빠의 눈이 이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씻고 공부하는 척을 해요. 맞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런 걸 항상 겪어왔거든. 엄마가 이런 눈을 어떤 거 말해줘요. 이거 현상 전체의 의미 파악이야. 현상 전체의 의미 파악. 엄마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거나 아빠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나댔다가는 어떻게 돼? 개 잔소리 듣잖아. 아, 개를 많이 써야 되겠구나. 잔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직관적 통찰을 하는 거죠. 다녀왔습니다. 공손하게. 이게 직관적 통찰이야.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연구 과정을 볼게요. 얘는 가설이 없어. 가설이 없고 그냥 귀납법을 주로도 아니고 사용해. 귀납법을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어. 귀납법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얘네 가설이 없으니까 연구 주제 선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연구 설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뭐 한다고? 분석한다고, 해석한다고. 해석한다고. 그리고 이제 아이고 미안. 화이트 미안. 해석하고 이때 직관적 통찰에 의해서 의미를 해석해낼 때는 수직과 동시에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선지도 가끔 나와. 우리 그렇잖아. 딱 들어갔는데 이래 바로 판단이 되지. 나대지 말자. 이것들이 바로 판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선지가 나타나기도 해. 그러면 그 다음이 뭐야? 결론을 노출해. 얘는 일반화 같은 게 필요 없겠지.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가 필요 없어. 그래서 1번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고요. 아이고. 2번은요. 연구자의 가치가 중립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장점을 봅시다. 장점. 첫 번째, 사회 문화 현상 이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 현상에만 사실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조사 대상자의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도나 가치 파악에 유리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얘는 법칙 발견을 위한 것들이 아니야. 그리고 법칙 발견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일반화도 하지 않아.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네는 이런 거야. 그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직관적 통찰이 아무리 그러니까 경험적 자료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큰 게 질적 연구야. 근데 여기서 봐봐. 우려라고 얘기했지.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개입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개입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 양적 연구만 객관적인 연구가 아니에요. 질적 연구도 객관적 연구라고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양적 연구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도 객관적 연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공통점. 첫 번째, 얘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되어집니다.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나 분석 해석 과정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객관적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객관적 연구예요. 질적 연구라고 해서 심층적 의미 파악이라고 해서 객관적 연구가 안 되면 이 연구는 수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과 질적을 비교했을 때 양적 연구가 좀 더 객관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는 객관적, 하나는 주관적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 뭐냐면 이거야.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문장 보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양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다 그러면 객관적인 연구인데 어떻게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나요? 그렇잖아. 아까 3점이라고 그랬나요? 4점이라고 그랬나요? 4점? 3점? 3점, 2점이라고 그랬죠. 다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걸 통계 분석하는 것이 양적 연구.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 이 말 잘 보셔야 돼. 연구자는 객관적, 연구 대상자는 주관적. 알겠어요? 네? 문장 이해가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10분간 쉬었다 갈게요.